서울지방경찰청 이 사건 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2016년 지인인 A 씨에게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요구해 건네받았는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다소 끼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42%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서둘러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그리고 공소장의 분량은 얼마일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한마디로 놀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은 A4 용지 기준으로 한 장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내용도 전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는 소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자, 그런데 서두른 이유는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그래서 공소장을 서둘러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결국 딴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한 한 검사의 이야기로는 배우자 표창장 위조 혐의라도 기소하면 조국 후보가 사퇴할까 싶어서 급히 기소한 것 같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 이런저런 피의사실 공표를 의심할 만한 언론 플레이 정황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것은요, 검찰 수사에 목적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조국 장관 낙마를 위한 기획수사 아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에게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수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담당할 법무장관을 허락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권력을 검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소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기소 이유가 추가 보완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KBS 부산 1라디오를 통해서도 저희 김용민 라이브 1부, 2부가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잘 들리고 있죠? 전주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 포항, 안동, 청주, 제주도 응답해 주십시오. 서울, 인천, 경기 지역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곳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서울 여의도동에 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그나저나 큰일 났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 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는데요.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 단계인 위기경보 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이동 일시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속인데요. 그렇다면 가족펀드 이게 왜 범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조국 펀드가 제일 이익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링크라고 하는 회사의 제일 핵심은 조국 펀드가 아니라 익성이고 지금 익성이 가지고 있는 레드펀드에서도 익성이 제일 최대 주주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익성이 여기에서 제일 큰 수익을 얻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인공은 익성이지 조국 장관 일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왜 범죄가 되고 문제가 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루코어라고 하는 조국 펀드에다가 이제 23억을 넣는데 23억도 조국 가족이 넣은 거 13억 정도 돼요. 예. 그 나머지 10억은 익성에서 돈이 옵니다. 예. 그 익성에서 돈이 온 걸 가지고 또 빼서 익성에 갖다 줘요. 맞습니다. 현금으로. 이게 횡령이에요. 예, 이게 횡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속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카가.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을 조사했다. 예. 전화로 이 웰스 사장한테 예. 전화를 합니다. 이 조범동 씨가 전화해서 익성 관련된 거는 진술하지 말아달라. 예. 이러고 부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건축업자가 한 네네. 모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한테 빌려준 걸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짐작은 익성이 실제 의원님 추정대로 실제로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하면 국면이 다 끝난 다음에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조범동 씨가 가장 보호하고 싶었던 대상이고요. 뭐 조국 장관 관계는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보호하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네, 익성은 자동차 부품 업체 이름입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와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도 쉽게 말해서 이번 사건의 주범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핵심은 이 오촌 조카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정경심 교수는 어느 정도 알았는지 또는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 부분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추정 또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계속 다른 것만 나오고 있다. 즉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증거인멸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장용진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라면 복사 말고 이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것이 어째서 증거인멸이냐. 이것은 증거인멸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글쎄 하드디스크를 증거 인멸하려고 했으면은 그걸 어디 딴데 저 같으면은 불태웁니다 저는. 저기 강에 버리든가. 한강에다 버렸을 네.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뭐 저기 뭐 당시 사법농단 당시에 우리 유모 네. 전 판사처럼 던져버렸죠. 아니 긁어버리든가 네. 디가우징. 아니 디가우징 하든가 했지. 그걸 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걸 복사해서 또 그것도 복사를 해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두 개, 세 개 만든 거 복사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실은 검찰에 제출된 자료만 보면 네. 이게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예. 다 복구가 가능해요.
만약 디가우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네. 그게 디가우징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는데 다 제출해놓고 복사도 다 해놨는데 그걸 검찰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증거인멸이라고 보도되는 거는 표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는 하드디스크 교체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의 사실이 밖으로 유출된 것이 꼭 검찰이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무소속 김경진 의원인데요. 김경진 의원은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검사들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일부입니다. 정권 그 자체인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네. 나 이 수사하고 다음번에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아무리 검사라고 하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출세 보직 상승 욕구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신양명의 욕구 때문에 검사 생활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본능적으로 배제되는 이런 수사 배제될 위험성이 큰 수사를 하는데 네. 검사들이라고 해서 안 무섭겠어요? 근데 정권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서 그걸 서슴없이 여기저기 뿌리고 있다?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어제 구치소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의료진은 수술 이후 브리핑을 통해서 앞으로 입원 상태에서 2개월에서 3개월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3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를 마친 다음 형 집행 정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한 바 있었는데 기각당했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권영철 CBS 대기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벌써 한 2달, 석 달 걸리면 연말 가잖아요. 예. 연말 다가가면 바로 총선 전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은 이게 자유한국당이 친박과 비박 지금 뭐 겨우 봉합해가는 과정인데 예. 또 공천을 앞두고 자중질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계산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정치적인 해석들과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법을 집행하는 교정당국이나 검찰에서는 예. 생명이 위독하거나 경각에 달리지 않는 이상 형 집행정지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기암 환자 이 정도의 위기가 상황이 아니면 잘 안 해줍니다. 더 엄격해졌군요. 네, 그 그래서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피해자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서 더 치명적인데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축산 전문가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독과 차단 방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그게 이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전파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흡혈건충 같은 것들이 이제 돼지하고 접촉을 했으면 얘네를 잡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런 경우들을 다 찾아내서 그 양돈 사육 농가들 뭐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그와 관련한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산을 하고 완전히 이제 비상 경계령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 이거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흡혈곤충이라는 게 그럼 모기 이런 걸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아이고, 예. 앓고 있는 돼지하고 모기가 이제 접촉이 됐으면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죠. 예, 그럼 기온하고 상관이 있나요? 바이러스 이 활동력이? 기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냉동 조건에서도 굉장히 이제 오래가는 놈이거든요. 아이고 참 그렇군요.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빨리 차단하는 게 거의 유일하고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소유 권정열이 부르는 어깨입니다. 잘 알죠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아무리 뒤척여도 잠은 오지를 않고 전화 속 사람들 이렇게나 많은데 연락할 누구도 곁에 없을 때 혼자만 있고 싶어도 사실 외로울 때 웃어볼 기운도 없을 때가 있죠. 할 일은 쌓여서 산더미에 줄어들질 않고 자꾸 한숨만 나올 때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다 이해해 유난히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때 집으로 가는 길 괜히 멀기만 하고 하고픈 이야기 정말 많았었는데 쓴 웃음 지으며 참아버렸죠. 누가 또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죠. 언젠간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생각해도 자꾸 한숨만 나올 때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다 이해해 너만 이런 건지 네, 노래 좋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소유 권정열의 어깨 함께 하셨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이 방송 들으시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김대원님, 포항 우현동 잘 듣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 중심가지요. 우현동. 아이고, 좋은 데서 듣고 계시네요. 자, 7037번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경기도 포천 잘 들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도균님, 제주 성산 잘 들려 용용용용용. 감사합니다. 와, 제주 성산이요. 가보고 싶네요. 신재건 정효남님, 여기 아산이요. 97.3으로 듣고 계시죠? 아산. 네. 6722번 쓰시는 분, 여기는 전주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9746번 쓰시는 분, 군산도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어요. 검찰 개혁해야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군산에서 들으신다. 이 전주 모악산에서 송출하는 방송이거든요. 어이구, 군산까지 잘 가네요. 모악산이 참 입지가 좋아요. 네. 김선미님, 전국 각지에 계신 자중님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중님들인가요? 저희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청하시는 분들, 자로 잰 듯한 중님님들, 네, 반갑습니다. K75176857 이 계정 쓰시는 분, 여기는 부산 해운대 바닷바람이 시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권욱규님, 매일 출퇴근 코스인 대구 동구 안심역에서 하양 방향 도로에서 방송을 잘 들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475번 쓰시는 분, 청주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암산에서 쏘는 방송 듣고 계시죠? K75176857번 아까도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오늘 저녁 돼지고기 듬뿍 넣은 순두부인데 당분간 돼지는 못 먹는 것일까요? 아이고, 뭐 벌써부터 정부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뭐 별다른 경보가 없다면은
두셔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자, K755-48849. 계정이 깁니다. 이 계정 쓰시는 분 스페인 까미노길을 걸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죠? 네, 거기서 콩으로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530번 쓰시는 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댓국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니 샌프란시스코 순댓국집이요? 통상 이제 한인 식당 가보면은 이건 보면 뭐 저기 갈비찜부터 떡볶이까지 다 팔잖아요. 네, 순댓국집이 따로 있었군요. 샌프란시스코. 가보고 싶네요. 한 7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샌프란시스코. 4789번 쓰시는 분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이 부근에 잡음이 있어요. 네, 사드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성주에서도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포크하트님 제주도 331번 버스 기사님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싣고 가는 331번 버스. 네, 많은 분들의 애용하셔야 될 버스입니다. 네, 이진님 호주 브리즈번 잘 들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듣고 계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교통정보 함께 하시죠. 김민희 씨.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퇴근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오산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남사에서 오산 사이와 수원 일대, 다시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사이와 또 달래내곡에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월곡분기점 부근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 정체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와 북수원에서 부곡 부근, 다시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먼저 문학에서 남동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신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아마 본인은 부인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말이죠. 여러모로 참여정부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당시 수사 지휘권 문제로 검찰과 대립하기도 했던 천정배 의원, 지금 변화와 희망에 대한 정치연대 소속돼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의원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날선 대립, 산과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만 요즘 그 조국 장관 보시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예, 뭐 예나 지금이나 뭐 검찰의 상황은 별로 달라져 있지가 않지요. 그러시군요. 정서적으로는 조국 장관에게 좀 더 기울어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검찰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서 그 검찰 공무원들만큼 유능하고 네. 책임감 있고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도 매우 안정돼 있고 세계적으로도 범죄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네네네. 검찰의 공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검사들이나 이 사람들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과도하달까요? 네. 이제 변화에 소극적이고 예. 또 외부의 통제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지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관한 한 저항 세력이라고 봐야 되지요. 실제로 그 검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뭐 개혁?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고? 뭐 이러면서 흥분하는 검사들이 있다고 어제 한 신문 칼럼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말이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셨어요. 당시 어떤 사건이었죠? 그때 그 강정구 동국대 교수로 기억합니다만, 네네. 당시에 강정구 교수가 무슨 이제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에 네. 해당하는 언행을 한 거죠. 네. 그때 무슨 인터넷에다 글을 썼습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경찰이 검찰에다가 수사 지휘를 요청했어요. 구속을 하겠다고, 구속하겠다는 거에 대해 제가를 요청했는데, 네. 검찰에서는 그것은 이제 제가 하겠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네. 제가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불구속 수사가 옳다. 구속이란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인권,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컨대 도주나 증거인멸의 사유 등이 없으면 구속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경우는 뭐 인터넷에 쓴 글이니까 뭐 증거가 어디 사라질 이유가 없고, 또 그분도 대학 교수로서 경찰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구속할 필요가 없다. 또 설령 그동안의 법원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런 정도 사건은 집행유예로 뒤에 풀린다. 그런데 실형도 나지 않은 사건을 구속하는 것은 그 인권 침해다 이렇게 봐서 불구속 지휘를 했었죠. 네, 실제 부분이 아마 뒤에 집행유예가 받아로 풀려났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 같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때 많이 놀란 것이요. 천정배 당시 장관께서도 정치인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정치인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스케줄이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이 정도껏 하라, 정도에 맞춰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참 그렇게 지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때 수사지휘권 행사하셨어요? 그때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사표를 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 지휘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제가 뭐 속마음으로는 저야말로 법률에 맞는 법적인 수사지를 했고, 오히려 그 당시에 구속을 하려고 했던 검찰의 태도가 정치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면은 사실은 정치적 소수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 한국 사회의 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다. 그 때려 잡아 넣어라. 이런 이제 감정이 많이 있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본다면 제가 그냥 눈 감고 있었으면 그만인데. 제가 알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이상 제가 갖고 있는 법의 정신 따라서는 그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대립각을 세울 때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언급하신 게 있었나요? 노 대통령한테 제가 보고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후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말씀을 아주 훌륭하게 재밌게 하시지 않아요. 아니 강정구 교수가 무슨 대통령 조카여서 불구속하라고 했다면 큰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무 그런 사적 그 정실하고 관계없이 법무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수사 지휘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그 뒷말은 제가 붙인 거고요. 앞에 아니 뭐 강정구 교수가 뭐 대통령의 사촌인가 조카인가 그래서 불구속 지휘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힘을 실어주셨군요. 노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사실 그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검사와의 대화로 정권 초부터 정부와 검찰 사이에 뭐랄까요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참여정부를 돌이켜보셨을 때 그때 검찰 개혁이 미진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가장 권력이 셀 때 당선자 시절에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대통령 아젠다로 제시하고 그때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추진해야만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만 될듯말듯하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뭐 자기 비판이기도 한데 네네. 참여정부는 무슨 대통령 취임 즈음에는 워낙 소수당이었고요, 여당이. 글쎄 말이에요. 40석 됐었나요 그때? 예. 그래서 우선 국회에서 이제 검찰 개혁은 사실은 국회에서 법으로 하는 것인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약하기도 했고 네. 또 정권 내부의 어떤 뭐 전략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보면 힘 한 번 못 써보고 뭐 시도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검찰 개혁을 물 건너간 거.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저희가 전화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의 표적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의 공간으로 들어왔다.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천정배 전 장관, 천정배 의원은 보고 있는지 계속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민호님 말씀처럼 평행 이론 같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합니다. 평행 이론. 과거에 있었던 사건, 오늘의 똑같이 그 비슷한 사건이 전개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평행 이론이요. 자, 천정배 의원님 다시 연결됐습니다. 예. 네. 자, 요즘 그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검찰이 마땅한 부조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번 조국 장관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장관이었다면 뭐 청문회를 넘어서서 임명 후에 뭐 하여튼 청문회 끝나고 수사하면 그만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번 경우는 바로 검찰의 지휘권자이고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미 법무부 장관 감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뭐 여러 무슨 고소 고발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 아마 검찰총장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장관 임명 후에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 임명 전에 그래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로서는 상당히 비운의 상황에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마 임명 전 수사가 그래도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저는 그 뭐 사실은 추측을 해보고요. 지금 임명 후 아닙니까? 지금도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장관 부인에 대한 기소가 오늘 뭐 그 내용이 남았는데 공소장이요? 사문서 위조인데 그 공소시효가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날이 그 만기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요. 아니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저는 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공소시효를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윤석열 검찰이 좀 우리 뜻밖의 빨리 조기에 수사를 개시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 어제 비공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검찰이 입시 과정의 비리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장관 딸까지 소환하는 것 이거는 검찰의 수사력 낭비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더군요. 어쨌든 검찰 수사의 세부 내용을 뭐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은 사실은 좀 외부에서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은 뭐 조국 장관이 아니라도 반드시 현 정부 아래에서 이게 실현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고 거기에 천정배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찰 개혁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한다. 형사소송법, 뭐 무슨 검찰청법, 뭐 이런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니까 여러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또 공수처를 만들려면 그 법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법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말에.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그 법을 잘 뭐 의논을 해서 아마 시간으로 보면 내년 1월 말쯤에 본회의에 도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좋은 검찰 개혁의 결과물을 그 입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회가 워낙 여야 간에 뭐 저도 야당입니다만 저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사생결단식의 지금 그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가 될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을 잘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혹이 제기돼 가지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갔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고발 사건도 신속한 수사에 들어가야 형평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군요. 뭐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네네. 검찰은 거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거대 권력이 뭐 여러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 뭐 무슨 경제 권력, 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뭐 시민사회에도 권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문화 권력도 이런, 있어요. 어떤 권력이든지 오히려 그 강력한 권력일수록 더 가혹하고 엄정하게 대해서 그 남용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야당 사람이든 여당 사람이든 야당도 정치 권력이죠. 그 권력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 조금 더 위축됨이 없이 엄정하게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에 단서가 있으면은 아주 수사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한테도 그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치권의 문제를 지나치게 또 검찰에 의존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왕국이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 검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 그 통제라 하면 문민 통제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검찰 개혁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검찰 개혁의 요체를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 뭐 수사권, 소추권 이런 걸 다 한성원하기 위해 가지고 있죠. 이거를 분산시키고 또 검찰에 대한 통제, 감시 이것은 늘림으로써 검찰 권한 자체가 좀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정치 권력의 시녀라고 늘 비난받아왔지 않습니까? 또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보다 더한 무슨 재벌 같은 경제 권력에도 꼼짝 못했던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그 권력의 시녀로부터 검찰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끊어라. 근데 이건 윤석열 총장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청와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간에 무슨 이런저런 메일같이 팩스가 오고 가고 있고 예컨대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죠. 직접적인 무슨 늘 논의와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마 그렇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관행이 제가 장관 때도 그런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쳐졌다는 그런 증거는 아직 모르겠고요. 지금도 아마 모르겠어요. 이 사건 자체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니까 이 사건 자체는 청와대에 보고 안 하고 있었겠지만 다른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검찰 수사하는데 지금도 보고가 되고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청와대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과 확실하게 절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을 그냥 마음대로 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의 투명하고 그 수사지휘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으로 필요한 만큼은 법무부 장관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지휘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꼭 검찰을 정책적으로 지휘할 일이 있으면은 그 법무참모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든지 해서 법무부 장관이 투명하게 지휘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잘해야만이 검찰이 진정으로 개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소속이신데 전정배 의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어디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의 한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깨 수술하신 분,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까? 근데 석석, 그 두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요? 네, 문병을 오는데 이제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제 왼손엔 잘 말린 고추, 그리고 오른손엔 파스를 들고 있습니다. 아니, 고추와 파스라 어떤 조합입니까? 네, 둘이 합쳐 고추 파스. 네, 바로 50견의 특효인 고추 파스를 직접. 그랬군요. 역시 그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습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병실 앞에 경호원들을 뚫고 제가 석석이 단독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말 쉽습니까? 네, 어깨가 편치 않아서 인터뷰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과 지지자들의 힘으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네, 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룬 것처럼 많았는데요. 정말 무성했습니다. 무성. 썩썩 날 불렀습니까? 나 박 전 대통령의 천년의 저주를 받은 무성 김무성입니다. 네, 김무성 의원님 나오신 김에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쾌유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쾌유에는 어깨 체조가 좋습니다. 늘품 체조보다 어깨 체조가 더 좋습니다. 같이 썩썩도 따라해요. 짤랑짤랑 으쓱 이게 박자가 안 맞는데 쭉 노래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거 리듬을 놓쳐 버렸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소중한 어깨를 위한 1분 체조. 으쓱. 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돼지 전염병인데요.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네.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고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는 않지만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상에 들어갔죠. 이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휴전선에서 가까운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5월 30일에 북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파주의 위치를 감안하면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이런 아시아 주변국에서 확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들여왔던 고기에서 발견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기도 파주시 한 돼지 농장에서 발생했다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이제 돼지 관련 작업장의 그 축산 관련 종사자들까지 이동 중지 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물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고 이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세네요. 자,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번지면 큰일 나니까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래도 뭐 사람한테 옮기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말이죠. 그 앞서서 핫소리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모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날이 좀 점점 서늘해지니까 모기가 좀 맹위를 덜 떨치겠죠. 계절이 좀 다가오니까 계절이 바뀌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원래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다라고 합니다. 2016년에 이제 유럽을 경유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 그리고 중국 아래에 있는 아시아 국가와 북한, 한국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한국을 포함해서 20개국 정도가
지금 비상사태가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라고 했지만 이 열병에 걸린 돼지를 그대로 팔아넘긴 중국 또는 러시아 당국의 소홀함도 있었고 이 열병에 걸린 돈육을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 이 사료를 먹은 돼지 역시 감염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료 역시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 피해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만 마리를 살처분할 수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1억 마리에 육박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요,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사안입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늘 삭발식을 진행했군요. 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에 이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청와대 앞 분수대,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 장소와 같은 장소죠. 이 자리에서 이재호 전 의원, 박대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시 같은 구호입니다. 조국 사퇴를 요구하면서 삭발을 시작했고요. 네, 단식도 자신이 많이 했다라고 밝히면서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비통하다라면서 문재인 하야 투쟁에 동참한다 이렇게 삭발의 변을 또 밝혔습니다. 이 삭발식은 어제의 황 대표 삭발식과 마찬가지로 애국가가 흐르는 데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오창석 평론가.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카가 구속되고 아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어 정말 서글프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이 기자들과 만나기 직전에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현장을 찾아서 격려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대통령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학재 의원이 오늘 생일인데 벌써 단식을 3일째 맞이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삭발에 동참한 사람은 무소속 이현주 의원 그리고 박인숙 의원이고요. 이학재 의원은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인숙 의원과 이학재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입니다. 바른정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군요. 네,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놓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는 바람에 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삭발 투쟁에 대해서 과거 운동권 시절에 삭발이나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한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하고 삭발 투쟁을 한다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삭발이나 이런 단식 투쟁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과 강자에 대항해서 할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최후의 투쟁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가 최초의 삭발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과연 제1야당의 당대표가 이것 말고 다른 투쟁 방식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홍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추석까지 지지율 10%가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라고 거의 뭐 반년 전쯤에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 추석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손 대표를 강하게 성토를 했는데요. 이해훈 의원의 경우는 추석 10%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손 대표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지키지 않은 조국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면서 조 장관하고 비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상욱 의원은 쓰던 이불을 내어주겠다.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 이제 사퇴하고 당이 제대로 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달라? 계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글쎄요. 이불을 내어주겠다고 하고 혹시 만덕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는 당내 최다선 의원이죠. 정병국 의원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당 지지율이 정의당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서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사퇴의 목소리는 당내에서 더 확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니 손학규 대표 또 사퇴한다고 뭐 지지율이 오를까요? 바른미래당?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답이 뾰족하게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맞는데 근데 손 대표가 또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또 규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가 말이죠. 그 위기 탈출 방법을 김용민이한테 배워야 됩니다. 예, 추석 때까지 10%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사퇴하겠다 이 약속. 어떻게 이걸 돌파하느냐? 음력이었다. 음력이 어차피 추석은 음력으로 세죠. 내년 추석 얘기하면 내년. 아니면 당신들이 연도를 안 물어보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난 내년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 설날 이후 추석. 예? 설날을 얘기한 것이었는데 말이 헛나왔다.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예.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내년 추석이라고 하면 훨씬 좀 시간을 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손 대표의 논리는 이런 쪽이었어요.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할 수 있었는데 계속 대표를 흔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지 말고 내년 추석까지 기다리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6시 뉴스. 첫 뉴스가 뭐가 될지 두 분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창석 평론가부터 합시다. 오늘은 제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나오길 바랍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그 소식 나올 수 있는데 자, 파주에서 났다. 아니면 연천에서 의심 지금 경기도 연천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의심 확인된 게 아니라 의심이 지금 접수가 된 상황이에요. 네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저도 같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인데 정부의 대응, 뭐 대책회의를 열었다거나 그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 오창석 평론가는 경기도 연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김수민 평론가는 정부의 대응책이 이렇게 발표됐다. 이 소식.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6시 뉴스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누가 맞췄는지 누가 틀렸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